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열리지 않았지만 아시아 시장 열렸고, 특히 이제 헝다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간단하게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를 해보면 홍콩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3%대 급락을 했고요. 호주 증시도 많이 빠졌고, 오늘 아시아 증시 휴장이 많았는데 이제 홍콩하고 그 호주 증시 열렸잖아요. 주요국 증시 중에서는. 근데 홍콩이 3%면은 뭐 우리나라 지수로 치면 100포인트 빠진 거거든요. 100포인트 넘게.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뭐 중국 헝다그룹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헝다가 지금 뭐 파산되네 마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과정에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뉴스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쪽 뉴스량이 워낙 많이 제기가 되면 투자들이 일단 현금화 시키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FOMC 앞둔 상태에서 이번 통화정책회의가 평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주장이 일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뭐 10개 이상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통화정책회의 앞두고는 조금 투자들이 신중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불안한 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늘 그 장중한 때, 그러니까 홍콩 시장 돌아가는 시간대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일 때 1192원, 1193원 이렇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190원 밑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환율이 이 정도로 올라가면서 올해 최고치 넘어가고 이러다 환율 1200원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안함이 작용이 됐죠. 이게 2019년 5월인가 그때 이제 올라가면서 1200원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달에 코스피가 한 7%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가 오늘 개장됐더라면 아마 우리 증시도 상당히 많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요 원자재, 특히 철강석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그 올림픽 개최 앞두고서 지금 막 뿌연 하늘 보여줄 수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먼지 발생, 탄소 발생하는 거를 최대한 극단적으로 막아야 돼,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철강석을 이제 그 철강 생산을 줄여야 돼, 막 이런 것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또 엮이고, 여기에 이제 헝다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엮이고 하다 보니까 원자재 시장도 좀 출렁거리고, 그러니까 외환 시장, 원자재 시장,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 전부 다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항생 지수가 특히 많이 빠졌죠. 이게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3만 포인트 넘어갔던 게 지금 뭐 이렇게 크게 빠져 있는 24,000대까지 빠져 있었고, 오늘 하루에만 거의 3.4%나 급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항저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 주가가 뭐 이런 차트 나오면 사실 부도난 차트잖아요. 부도난 거 완전히 뭐 계속 하락해요. 그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그 반등하는 시도들이 있긴 있었지만 결국에는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빠지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래량도 이게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항생 지수도 빠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보험 업종들, 뭐 이제 부동산 관련주는 당연히 급락을 했을 거고, 보험주까지, 보험사들이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부동산이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막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이제 보험사들도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자산으로 취득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 자산 가치가 뚝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보험사들 주가도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래저래 이제 홍콩 증시가 이제 고전을 했는데, 다만 그 일정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홍콩이 이번 주에 오늘 열리고 화요일까지 열리고 수요일에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틀 거래되고 수요일 휴장인데, 그때 전후돼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항저 그룹에 이제 이자 내는 날이 목요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과연 이자를 낼 수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안함. 그러니까 이제 휴장 앞두고서 손도 못 쓰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 미리 좀 팔아두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매도가 유난하게 많았던 상황이었고, 또 이제 FMC라는 큰 일정도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현금, 그러니까 휴장이 없었으면 아마 이거보단 조금 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휴장이 있다 보니까 내일도 내일이지만 이제 미리 주초부터 일단 던져놓고 보자, 이런 어떤 투자자들이 많이 나왔고, 물량을 사자니
그러니까 수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사는 거는 좀 한 발 물러서 오자 이렇게 돼서 좀 한 발 물러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매도세가 유난하게 셌고 매수는 거의 미미하게 가동이 되면서 이제 낙폭을 줄이는 시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정상의 문제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헝다 문제가 또 계속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 유튜브 방송으로 헝다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과연 이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헝다는 과연 채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중국 당국이 딜레마일 거다. 이거 살릴 거냐? 아니면 그냥 파산시켜버릴 거냐? 이게 이제 그 조금 그래도 결국에는 시장의 부담을 덜 주지 않을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우세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전히 파산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를 주식시장에서는 싫어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땡처리를 노리는 그러니까 항저가 지금 그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내비두면 더 헐값에 팔 텐데 이걸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보다 항저가 더 악화되기를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딜레마.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시나리오는 선별적인 파산, 결국에는 질서 있는 해체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견들도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불확실성 요인이 계속되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시장의 영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헝다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보면 우선 헝다는 채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렵겠죠. 예, 해결할 수 있으면 뭐 벌써 했겠죠. 근데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 거 봐서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산이 많거든요. 헝다가 자산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매각만 싹 하면 빚잔치 다 끝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과정이 과연 순탄하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기업이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처리를 하면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금 저걸 사줄 수 있을까? 부동산 지금 산다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그렇게 억제하는데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당국의 딜레마, 살릴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러면 다른 부동산 업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정부 말 안 듣고 부동산 억제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부동산을 더 투자해버리는 그런 어떤 이제 잘못된 걸 했잖아요. 이제 헝다그룹이.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걸 살려주자면 말 안 듣는 기업들 몸집 크다고 살려주는 버릇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딜레마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파산시키자니 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이 돼 버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안정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확 냉각이 돼 버리면 다른 분야로 확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다른 분야에 막 사람들 피해도 커질 거고 그러면 이제 민심 이반이 장난이 아닐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성장도 둔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까지 확 전격적으로 파산시켜 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래저래 상당히 이제 중국 경제도 나빠지고 정치권에서도 민심 이반을 그걸 어떻게 방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뭐 살린다, 파산시킨다 이걸 단계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완전히 죽이기보다는 타격을 덜 받는 수준으로 점차 축소해 나가는 리스크를 조금 줄여 나가는 그러니까 막 뭐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해체시킨다? 질서 있는 해체라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처리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뭐 전격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살리거나 완전하게 파산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로 택하기보다는 그 중간 지역 어느 쪽, 예, 그러니까 파산 쪽에 가까운데 완전히 해체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이게 선별적으로 해체시키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은 단계에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땡처리. 예, 이거는 지금 뭐냐면 사실 저는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이게 항상 보면 한 나라에 또 한 기업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그 나라가 필요한 건 또 그 기업에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뭐 솔직히 355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있다가 하는데 그 돈 뭐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그 돈 틀어막지 못할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사는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투자하려고 하는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항저에서 보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뭐 아니면 이런 거를 가격의 20에서 심한 거는 50%에 지금 막 처분하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부채 대신에 이런 부동산으로 막 처리를 해가지고 이걸 틀어막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사는 입장에서 쟤들 지금 20%에서 50%면 더 급하면은 50에서 80%에 처리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헝다그룹이 더 막 좀 몰락하게, 더 망가지게, 그렇게 이제 끌고 갈, 그런 식으로 더 끌고 갈 가능성도 그러니까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즐긴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즐긴다라는 쪽보다는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씩 흔드는 쪽으로 그러니까 끌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요런 어떤 자본금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막 이 그룹이 막 되게 어려워 보이게, 최대한 어떤 나빠 보이게 이렇게 이제 최대한 이제 부풀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더 나쁜 조건에 더 이제 저 기업 입장에서는 더 나쁜 조건의 자산을 살려고 하는 그런 투자들도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들 입장에서는 더 나쁜 쪽 그림도 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이 과정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아마 최근에 이제 이 그룹의 리스크를 조금 부풀리게 만드는, 확대되어 보이게 만드는, 아니면 또 더 티나게 이제 만들어 보이는 이제 그런 어떤 요인도 아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투자들도 일부는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결국에는 아마 선별적 파산, 그러니까 질서 있는 해체,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멀쩡하게 살려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거 계열사별로 다 파산, 이제 매각 지분 처리해서 현금 만들고, 또 이제 이 사업 내에서 이제 끝까지 가도 되는 거 아니면 이제 처리할 자산들 이거 다 구분해 가지고 굉장히 축소시켜서 이제 결국에는 축소돼서 살아남는 것만 출자 전환해 가지고 끌고 가는 형태. 그러니까 사실상 파산인데 선별적으로 파산해서 완전히 다 날리지 않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갈 거다. 근데 다만 이거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불확실성이 때때로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어쩔 때는 이거 해결되나 보다라고 확 올라갔다가 또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좀 변동성 요인은 줄 거다. 근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극단적인 파산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시각이 많아서 지금 이제 금융시장 전체를 당장 연속적으로 확 붕괴시키는 쪽으로는 아직은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요인들이 좀 있다라는 점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증시 포인트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겠죠. 결국에는 어떤 형태가 됐든 극단적으로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빠지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거고, 아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제가 괄호하고 질서 있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파산으로 보는 시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파산 쪽 시나리오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이제 충돌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뭐 시장이 계속 변동성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좀 골치 아파진 게 뭐냐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달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달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되고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고, 이거 우리 증시에는 안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원달러가 지금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1200원을 찍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 근처 가서 이거 돌파하겠는데, 이런 불안함이 되면 우리 증시 떡하고 개장했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 제가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을 움직이는 동향을 설명을 드릴 건데, 요 부분이 어떻게 안정이 되느냐 요걸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FOMC 회의.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이 중국발 헝다그룹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또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연준을 또 압박하는 이제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게 제가 가끔 그런 표현들인데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자해공갈단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막 그러면서 막 맨땅에 막 들어 넣으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하면서 금리 올린다고 뭐 그렇게는 못하지, 막 아픈 척 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FOMC에서 어떻게 돌아가지, 지금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여기서
어떻게 할까?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에는 일정상 목요일 전후가 이제 뭐 지금 사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 증시 안 열렸기 때문에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함은 있지만, 그러니까 헝다의 채권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 그러니까 그 만기가 이제 오는 날짜, 그다음에 이제 FOMC 회의, 국내 확진자 추이가 좀 줄어드는지 이런 여부를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목금이 중요하다. 화요일까지는 괜히 뭐 이렇게 뭐 신경 쓰고 걱정하고 그러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중요하니까 그때까지 뭐 시장 괜히 뭐 그때부터 걱정하고 어쩌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중요하고 저도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줄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거고, 제가 좀 전에 이제 6월 그 점도표 그 FOMC 일부에서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게 이제 6월 FOMC 점도표였거든요. 근데 보시면 11명이 내년도까지는 동결, 7명은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의 인상, 이런 거를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지금 11대 7이잖아요. 인상한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어쨌든 인상한다 7명, 동결이 11명인데 여기서 2명이 바뀌어버리면 9대 9가 돼버려요. 예, 9대 9가 돼버리면 사실상 이거는 금리를 올리는 시나리오로 이제 더 이동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2명이 마음을 바꿔서 이 점도표에서 이제 11명이 빼곡하게 있던 게 저게 1명 정도 올라가는 건 중간, 이제 어차피 최대치로 몰려있는 게 이제 동결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올라가는 쪽으로 바뀌어버린다, 이래버리면 불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 요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현실성이 높다, 그렇진 않다, 이런 어떤 이제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가 좀 우세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가 된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살짝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원달러 환율을 보는 게,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확 올라갔었어요. 예, 이게 1193만 원 저리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1200원 가게 되면, 물론 이제 제가 환율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10월에는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또는 10월 또는 11월부터는 저는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예상한다라고 그렇게 될 리는 없으니까 상황을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전에 최대치를 한번 끌어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치면, 그렇게 되면 환율이 지금에서부터 올라간다는 얘기는 코스피 지수는 3,100포인트 이하 나가서는 3,000포인트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쪽으로 이제 불안함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그 지난 금요일 때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월, 화, 수 3일 동안에 환율이 얼마나 안정이 되는지 이 부분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환율을 저는 이제 계속해서 당분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외국인들 매수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외환시장에 됐든 헝다 문제가 됐든 머릿속에 이런 시나리오겠구나라고 이제 제가 상상하는 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함부로 설명드리면 100% 맞을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 뭐 어쨌든 이제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주요 차트라든가 이런 상황을 중심으로, 숫자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공포감 있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멀쩡하게 지나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니까 반영이 되긴 할 텐데, 뭐 그렇다고 무슨 리먼 사태가 재현이 되네 만에 뭐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는 건 좀 너무 심한 얘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걱정은 할 상황이긴 맞지만 막 그렇게 막 패닉으로 이제 지금부터 미리 걱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한 이틀 연휴 동안 좀 쉬었다가 시장 개장될 때 그때 가서 걱정을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로 제가 너무 막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딴 얘기로 끝내면, 제가 이제 이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 이제 블로그에서 제가 꺼내온 건데 출처는 제가 표기했습니다. 저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학교 다녔거든요. 제가 한남동 살았는데 여기 이제 한남동이고 남산도서관, 이렇게 제가 이제 학교를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에 가서 버스 타고 그 숙대입구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남동에서 요 83-1이나 83 타고 가서 그 해방촌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쭉 걸어 내려가면 용산고등학교가 나오거든요. 양쪽에서 택해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버스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종이로 어떤 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버스 사진 구해보려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회수권 내고 다니면서 저기다가 이렇게 내고 다니고, 저 때가 회수권이 지나고 났을 땐가? 토큰 땐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버스 모양이 있어서 신기해갖고, 옛날에 이런 거 버스 타고 다니신 분들 분명히 서울에서 계셨을 텐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게 의자 보세요, 의자. 이분이 이거 종이로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런 의자가 또 있어가지고 신기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버스 또 555번 버스가 생각나는 게, 그거 타면 소풍 갈 때 어린이 대공원 소풍 갈 때 555번 타고 갔거든요. 그거 타면 한남동에서 약수동 지나서 왕십리 지나서 행당동 지나서 어린이 대공원을 가요. 그럼 그 코스로 쭉 가면 약수동에서 좀 한참 걸어가면 동국대 나오고, 다음에 이제 또 그 왕십리 또 지나서 행당동 가면 이제 한양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면 세종대하고 건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가면, 그러니까 한남동에서 이제 단국대학교가 옛날에 한남동에 있었고, 그러니까 대학을 쭉 여러 코스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나는 이제 단국대학교부터 이제 무슨 동국대,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이렇게 쫙 대학교를 5개가 다니면서, 야, 저기서 나는 이 중에 학교 하나 어디를 들어가게 될까? 이 중에 하나 갈 수 있을까? 막 옛날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결국엔 그 중에 하나 학교 가게 됐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이 학교 갔으면 제일 좋겠는데라고 생각했던 데를 결국엔 가게 됐었는데, 어쨌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통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집 근처에 있는 학교 배정이 안 돼서 계속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 이런 거 보니까 되게 반가워가지고 그림 찾은 김에 좀 잠깐 한번 뛰어봤습니다. 이것 타고 옛날에 개포동인가? 거기 가면 단과학원, 한국학원이라는 단과학원이 있어서 거기도 다녔었는데, 한번 이런 그림 한번 찾아보시면 옛날 생각 나실 거예요. 어쨌든 조금 너무 시장 분위기를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신경 너무 쓰지 마시라고 이런 사진도 한번 돌렸습니다.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그 구독하기 이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